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은 날아오를 거라 기대했는데 누리호의 2차 발사가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오늘 발사대 수직으로 서는 데까진 문제가 없었는데 최종 점검을 하던 중 부품 하나에서 이상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먼저 임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누리호를 발사대에 세워놓고 마지막 점검을 하던 오후 2시, 산화제 탱크 센서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산화제를 주입할 때 얼마나 들어갔는지 정확한 양을 알아야 하는데 측정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한국우주연구원은 결국 내일 발사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전까지는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아침 7시 20분 누리호를 조립 건물에서 빼냈습니다. 특수 제작된 무진동 차에 실어 사람이 걷는 속도의 절반도 안 되는 느린 속도로 조심조심 발사대로 옮겼습니다. 오전 11시 반, 드디어 우주를 향해 누리호를 발사대에 세웠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전기 신호를 점검하다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발사체를 세우면 센서 값이 변해야 하는데 세워도 값이 변하지 않은 겁니다. 산화제 탱크 내부에 산화제가 충전되는 수위를 측정하는 센서가 되겠습니다. 이 센서가 특이값을 비정상적인 수치를 나타내는 게 확인이 됐고요. 결국 항공우주연구원은 세웠던 누리호를 다시 눕혀 조립 건물로 갖고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생긴 부품들을 분해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근본적인 설계 오류가 아니라 부품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원인 파악과 해결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나로우주센터에서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누리호는 모두 37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부품이 완벽해야 쏠 수 있습니다. 우리 독자 기술로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더 어렵겠죠. 언제 다시 발사가 가능할까요? 부품에서 왜 이런 이상이 발생한 건지 파악부터 돼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제가 생긴 부품은 산화제 탱크의 레벨 센서입니다. 산화제는 액체 산소입니다. 우주에는 산소가 없기 때문에 엔진을 연소시키려면 발사체에 산소를 싣고 올라가야 합니다. 액체 산소의 온도는 영하 183도.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특수하게 제작된 센서가 필요합니다. 까다로운 부품인데 국내 기업이 직접 제작했습니다. 문제는 진짜 센서 자체가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부품이 문제인지도 불확실하다는 점입니다. 지금 센서 자체가 이상할 수도 있고 연결하는 케이블이 이상할 수도 있고요. 그 센서가 계측한 신호를 받아서 이해할 수 있는 값으로 바꿔주는 그 박스가 이상할 수도 있고. 이건 하나하나 뜯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음 발사는 언제 가능할까? 누리호는 조립동에서 분해에 들어갑니다. 하루 이틀 안에 다시 발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37만 개의 크고 작은 부품이 들어간 누리호. 우주 선진국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기술을 독자 개발해 이제 이렇게 저렇게 시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우주 공간에 우리가 만든 위성을 보낼 수 있게 해서 계속 노력했기 때문에 저는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누리호의 예비 발사일은 다음 주 목요일까지 잡혀 있습니다. 만약 그때까지 발사하지 못하면 발사관리위원회를 다시 열고 날짜를 새로 정해야 합니다.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문재인 정부 산업부가 산하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수사선상에 오른 가운데 오늘이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 배군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서울 동부지법 연결합니다. 자, 송구민 기자,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 아직 결정되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침 10시 반에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현재 10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군규 전 장관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다시 한번 불법은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장관 재임 시에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일을 처리했습니다. 백 전 장관은 3시간의 신문을 마치고 동부구치소에서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결과는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부 산하 13개 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역 난방공사사장 자리에는 한명숙 전 총리의 측근인 황창화 씨가 임명되도록 미리 면접 질문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2017년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사퇴 종용에 관여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사건 구조가 지난 1월 유죄가 확정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거의 같은 건데요. 청와대 인사와 장관이 교감하면서 산하 기관장을 교체했다. 내정된 특정 인사에게 면접 질문을 미리 줬다. 이런 구조가 판박이라는 겁니다. 다만 2019년 김은경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되면서 당시 수사는 청와대 비서관 선에서 멈췄습니다. 정권 교체 이후 검찰은 이번에는 청와대 실무자가 아닌 더 핵심으로까지 파고들겠다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그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에 이어 문재인 정부를 향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민주당 공약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최근 타 부처도 비슷한 정황이 있었는지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검은 국토부와 노동부 등 부처 10곳 정도에 수사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으로부터 공약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회신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작년 10월 국민의힘이 제기한 의혹이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더불어민주당의 청탁을 받고 선거 공약에 쓸 수 있는 정책 초안을 만들어 제공했다는 내부 제보를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만든 시점은 차관님과 회의한 후라고 나오고 여가부 정책 공약 목록 해가지고 각 국별로 이렇게 내용이 지지층 확대에 도움이 된다는 그 효과까지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하며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여성가족부뿐 아니라 다른 부처들도 공약에 쓸 수 있는 정책 초안을 넘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부처들과 통상적인 정책 협의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분위기지만 검찰은 여성가족부 정영애 전 장관과 김경선 전 차관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다른 부처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모양새입니다. 블랙리스트 의혹도 환경부와 산업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 전 부처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10여 명을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과 불법 감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형 부패 사건을 맡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을 함께 투입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전 정권이 임명했고 아직 임기가 남은 장관급 인사들에 대해서도 여권의 퇴진 압박이 가해지는 모양새입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새 정부 국무회의에서 배제됐고 특히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사퇴하란 연락을 받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내년 6월 말까지 임기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내년 7월까지 임기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어제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무회의 규정상 이들이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필수 참석 대상자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가 출범한 2008년부터 14년 동안 위원장들은 국무회의에 참석해왔습니다. 공무원 부패 방지 업무를 하는 권익위나 방송통신 관련 정책 결정을 하는 방통위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면서 두 위원장에게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했고 참석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를 두고 전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장들에게 새 정부가 물러나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새 정부에서 여전히 버티고 있는 것은 모렴치하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자진해서 물러나는 것이 관례상 맞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한상혁 위원장과 형제들이 2년 전 작고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에 2층짜리 농막을 세워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현희 위원장에 대해 현 정부 인사에 사퇴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에게 물러가 달라는 연락이 왔답니다. 누군지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 수사하실 건가요? 새 정부와의 불편한 동거에도 불구하고 두 위원장은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함께 임기가 보장된 위원회의 위원장들에 대한 사퇴 압박도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문재인 정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보복 수사가 개시됐다면서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비정상의 정상화라면서 검찰 수사를 두둔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민주당 박상혁 의원. 몽골 출장 중 SNS를 통해 검찰이 표적을 만들고 그림을 그렸던 구태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입장을 낸 데 이어 오늘 오후 급히 귀국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보복으로 규정한 민주당 지도부는 좌시하지 않겠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윗선은 어디까지입니까? 이 책임은 누가 지닙니까? 인사에 관한 문제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까지 안 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이명박 정부가 그랬듯 전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는 반드시 실패하고 정권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재명 의원도 자신을 향한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이 시작된 듯하다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이 자신을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는 기사를 SNS에 공유하며 무혐의라도 일단 기소해서 정치, 경제적 타격을 입히자는 음모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또다시 사법 정치살인을 획책하자는 것이냐며 정치보복과 사법살인 기도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반발했습니다. 야당의 거센 반발에 대해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며 검찰을 옹호했습니다. 민주당이 집권 시절에 우리 당 인사들에 대한 보복 수사를 많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적인 하는 수사를 보복 수사로 프레임을 씌워서 반사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또 문재인 정부 초반 2년간의 적폐 수사도 정치 보복이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는 등 검찰 수사를 따른 정치권 공방도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경찰의 예산과 감찰, 인사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에 일선 경찰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앞에 반대 현수막을 내거는가 하면 내일은 1인 시위도 예고했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선 경찰서 앞에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안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충북 옥천과 경기도 구리, 경북경찰청 등 전국 곳곳에 걸렸고 일부 현수막엔 근조 표시도 달렸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경찰 조직을 지휘 관리하기 위해 치안 정책관실을 공식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사실이 알려지자 일선 경찰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경남에 이어 광주 전남, 경기 남부경찰청 직장협의회에서 잇따라 성명서도 나왔습니다.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은 권력에 대한 경찰의 종속으로 귀결될 거라며 독재 시대의 유물로 폐지된 치안본부로의 회귀라는 거친 표현까지 썼습니다. 인사권과 그 예산 감찰권을 가져가는 부분은 상당히 정치화될 수 있거든요. 행안부가 경찰청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경찰 내부망 분위기도 비슷합니다. 경찰청장이 용단을 내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다고 말하고 용퇴하라. 지휘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대신 나서겠다며 1인 시위를 예고한 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치안정감 후보자들을 사전 면접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치안정책관실 격상 검토까지 전해지자 경찰 길들이기 논란이 커진 겁니다. 경찰청장 후보 면접은 따로 또 보실 예정이신가요? 필요하다면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자질도 달라야 되고 대상도 좀 다르기 때문에. 행안부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 측은 내부 논의를 거쳐 방향성이 정해진 건 맞다며 다음 주쯤 공식 권고안을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 고위직 인사를 투명화하기 위해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권고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자, 오늘도 주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1.83% 하락한 2,447의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도 3% 가까이 빠지면서 1년 8개월 만에 800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모두 어제에 이어서 또다시 연중 최저점을 기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년 만에 처음으로 1,290.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건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에 미국에서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인데요. 40년 만에 최고 수준인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폭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뉴욕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용주 특파원 나와 있는데요. 자, 이 특파원 일단 전망은요. 0.75%포인트 인상, 그러니까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취할 것이다. 이게 지금 우세해진 상황이 된 거죠? 네,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가 분기점이었습니다. 연준이 0.75%포인트 인상을 고려할 것 같다는 내용의 기사였는데요. 이 보도 자체가 연준이 띄운 사전 예고성 풍선이란 분석이 먹혀들었고요. 그러면서 0.5가 아닌 한 번에 0.75%포인트를 올리는 이른바 거인의 발걸음,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대세가 됐습니다. 일각에선 예상을 뛰어넘는 타격이 필요하다며 1%포인트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Points, some doing 75 and others doing 100 basis points, that the market would be very disappointed if the Fed only raised rates by 50 basis points. It would sort of breathe a sigh of relief that the Fed is paying attention to the numbers. 자,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이유, 앞서 전문가가 말한 것처럼 강력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강도 처방이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에 사우디를 방문한다는 발표 역시 사실상 이 물가 대책 차원에서 가는 거라고 보고 있죠. 네, 그간 바이든 정부는 사우디에 냉랭했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까슈쿠지를 암살한 배후에 사우디 왕실이 있다며 인권 상황을 문제 삼아 왔는데요. 사우디는 여전히 나몰라라 하고 있는데도 이번에 왜 초청에 응한 건지 와닿는 설명은 없었습니다. 다만 미국 당국자들이 꺼낸 단어는 이익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Human rights is always on the table. So too are the interests of the American people. And these two things can be, and I would say must be, complementary. 고공행진 중인 기름값이 지금 미국 내 인플레이션의 핵심 요인인데요. 유가 안정을 위해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의 증산을 요청하면서 미국이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치솟는 물가에 정치권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는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주문했고요. 민주당 지도부는 서울의 한 마트를 찾아서 체감 물가를 점검했습니다. 물가 인상의 책임을 놓고선 서로의 탓이라면서 공방을 벌였는데요. 임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 열린 당정대 협의회 논의는 치솟는 물가 대책에 집중됐습니다. 여당은 유류세 인하폭 확대, 법인세 인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물가를 잡는 동시에 치솟는 물가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하라고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예컨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 인상 방안 마련. 다만 전기요금의 경우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진작에 올렸어야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억누른 탓이 크다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대통령실도 비상경제 대응 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힌 가운데 내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폭이 결정된 뒤에는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금감원, 금융위 수장이 만나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서울 영등포의 마트를 찾아 장바구니 물가를 살폈습니다. 얼마나 올? 한 25%. 아, 많이 올랐다고 보시죠. 예, 그러게요. 민주당 의원들은 통계상 물가는 5.5% 올랐다는데 체감 물가는 20-30% 오른 느낌이라며 여당이 내놓은 대안들은 마땅치 않아 보인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요즘 그래서 장포족, 장보기를 포기한 사람들 이런 신조어까지 등장을 했다고 그럽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말 좀 더 책임 있게
이 상황을 잘 대처했으면 좋겠다. 또 총체적 경제 위기에 한가롭게 영화 보고 빵 사는 대통령을 보는 국민들은 분통이 터진다면서 야당이지만 민주당도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협조할 테니 머리를 맞대자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원구성 협상이 안 돼 열지도 못한 상태에서 여야가 경쟁하듯 민생 일정을 잡는 건 본업은 뒷전인 보여주기식 행보라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어젯밤 협상을 타결하면서 오늘부터 산업 현장이 속속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죠. 올해 말로 사라질 예정이었던 안전운임제를 계속 추진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먼저 배주환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정리했습니다. 협상 시작 2시간 40분 만인 밤 10시 40분.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합의점을 찾아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먼저 국회 원구성이 끝나는 대로 국토부는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시범운영 성과를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올해 말 끝날 예정이던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화물연대는 8일간의 파업을 끝내고 현장으로 복귀했습니다. 늦게라도 정부에서 안전운임제를 폐지하지 않고 지속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산업 현장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2,000대 정도 생산 차질을 빚었던 현대차 울산 공장은 다시 부품을 공급받으면서 생산이 정상화됐습니다. 철강 제품 17만 톤을 내보내지 못하던 포스코 포항제철소 역시 육상 운송을 재개했습니다. 중단됐던 생산 공장도 내일부터 다시 돌릴 예정입니다.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만 하여튼 그나마 그래도 일을 하게 돼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기업들은 파업이 끝난 건 환영했지만 안전운임제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장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의 지속적인 추진은 기업들이 국내 생산을 위축시키고 국제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합의문대로 안전운임제가 실제로 지속되려면 국회에서 법이 개정돼야 합니다. 화물연대 역시 파업은 풀었지만 투쟁본부는 계속 유지하면서 국회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자, 이렇게 파업은 끝이 났지만 완전히 해결이 된 건 아닙니다. 합의문을 두고서 국토부랑 화물연대 해석이 벌써부터 다른 상황인데요.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을 찾아내는 국회의 역할, 과연 이번에는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이어서 임경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협상은 타결됐지만 서로 해석은 달랐습니다.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로 받아들인다면서 합의 내용을 변질시키지 않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는 완성형 제도가 아니라면서 일몰제 폐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안전운임제를 한 번 더 한시적으로 연장할지, 일몰제를 폐지하고 제도를 상시화시킬지, 대상을 확대할 것인지는 모두 법을 고쳐야 하는 일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단 한시적 연장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정부 입장과 화물연대가 발표한 입장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죠? 좀 더 당 내부의 논의를 거쳐서 입장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일몰제를 없애고 안전운임제를 상시화하자고 밝혔습니다. 폐지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계속 연장해가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국회가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갈등을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회가 저는 일몰제 폐지가 답이라고 봅니다. 안전운임제는 일몰제에 따라 올해 말에 끝납니다. 내년부터 어떻게 할지를 정하려면 올해 가을 정기국회에서 결론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는 아직 원구성 협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안 한 겁니다. 대선이나 뭐 이렇게 지선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밀린 거예요. 이게 종료가 돼버리면 큰 문제가 되거든요, 또. 4년 전 안전운임제를 처음 도입할 때 국회는 3년 일몰제라는 미봉책으로 급한 불만 껐습니다.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국회의 시간은 이제 많지 않습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이 여기에 맞서서 준비하고 있는 군사적, 외교적 대응책의 윤곽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오늘은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워싱턴 왕종명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왕특파원, 일단 북한에 대한 압박의 수위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했을 때 군사적 대응 말고 외교의 영역인 제재를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이번 한미 외교장관 회담 관련해서 추가로 공개된 내용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향후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 요소를 담은 유엔 안보리 신규 결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가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다 보니 과연 유엔에서 새로운 제재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을까? 회의적인 걸 감안했을 때 오히려 주목되는 건 이 정부 고위 관계자가 미국과 한국 등 동맹 차원에서 독자 제재도 추진하겠다고 말한 대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엔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 정부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제재를 하겠다고 언급을 한 건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요. 가능한 수단이 어떤 게 있을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 524 조치라고 하죠. 2010년 5월 24일 이명박 정부가 이 천안함 폭침 사건의 책임을 물어서 남북한 교역을 전면 중단하고 대북 투자를 금지시킨 조치가 대표적인 독자 제재이고 사실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럼 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정부는 미리 공개하면 효과가 떨어진다면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대신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미국처럼 북한의 개인이나 기관이 가지고 있는 미국 내 자산을 동결시키고 나아가서 이들과 거래하는 다른 나라의 기관까지 추가로 제재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또 인도적 지원까지 막거나 암호화폐 거래 정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확실히 압박이 강해지긴 했는데 이제 관건은 과연 이런 제재가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겠냐 하는 부분일 텐데 어떻습니까? 네, 제재는 결국 상대가 타격을 입어야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현재 유엔 제재도 이 강도가 꽤 높아서 북한으로 못 하나도 쉽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아프다는 겁니다. 다만 한국,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까지 이 동맹과 우방이 모두 참여하는 동시다발적 독자 제재를 추가로 가한다면 효과나 상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데뷔 9년을 맞아 세계적인 스타로 성공한 각자의 심경을 노래한 방탄소년단. 복선이었을까요? 새 앨범을 발표한 지 나흘 만에 그룹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온 데 따른 피로감, 뒷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개인의 성장. 스스로 방향성을 잃었다고 토로한 월드스타는 재충전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국형 기자입니다. 2020년 세계적인 대히트를 기록한 BTS의 대표곡 다이너마이트. 버터와 퍼미션 투 댄스의 연이은 성공으로 BTS는 지난해 아시아 가수 최초로 미국 3대 대중음악상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대상마저 품에 안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세계 최고 스타 반열에 올린 성과는 역설적으로 정체성의 혼란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이너마이트까지는 우리 팀이 내 이렇게 이렇게 위에 있었던 느낌인데 버터랑 퍼미션 투 댄스 이런 거 하면서는 저는 이제 우리가 어떤 팀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2013년 데뷔 이후 9년. 쉼없는 도전에 지칠 대로 지쳐버린 K-팝의 상징은 더 짜낼 것을 포기하고 휴식을 택했습니다. 스스로를 랩 번안기계라고 표현한 멤버들은 지난 세월을 팀 활동에 매몰돼 개인을 돌아보지 못한 시기로 규정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뒤에서 어떤 혼자만의 시간들을 보낸 다음에 그것들이 숙성돼서 내 걸로 나와야 되는데 내가 숙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쥐어짜내고 있는 건 거야 그냥. 계속. 지금은 진짜 할 말이 없어.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전격적인 활동 중단의 배경엔 병역 문제도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멤버 진의 경우 올해 말까지만 입영이 연기된 상태입니다. 언제 입대할지가 불확실한 만큼 내년 팀 단위 계획을 잡기 어려웠던 것도 일보 후퇴 결정의 이유로 꼽힙니다. 지난주 공개된 뮤직비디오 속 어디론가 떠나는 장면을 통해 이별을 암시한 BTS. 나를 이제 시작으로 하긴 하지만 이제 각자가 또 이제 준비도 하고 있죠. 완전 은퇴에는 선을 그은 이들은 우선 솔로 음반을 통해 각자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충격도 그 파장도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BTS가 잠정 활동 중단을 발표한 동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 1,200만 회를 넘겼고 외신들은 BTS의 활동 중단 선언을 일제히 긴급 보도하며 음악적 성과와 영향력까지 부각했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BTS의 갑작스런 활동 중단은 오늘 전 세계 언론사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CNN은 도쿄에서 What is clear is that BTS is planning to take a break, and the band members offered several reasons for the decision to go on this so-called hiatus. 일본 후지 TV는 미국 LA 기념품 가게에서 BTS 소식을 전했습니다. ここロサンゼルスでも BTS の人気は非常に高く、期間限定のこのグッズショップには平日の今日もたくさんのファンが訪れています。 BTS가 데뷔 9주년을 기념하며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BTS의 활동 중단 선언을 충격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난 9년간 BTS의 활약상에 대해서도 주목했습니다. 영국 그룹 비틀스와 비견될 정도의 음악적 성과였다. 영미권 스타가 지배해온 팝계에 미친 파급력, 독보적인 팬덤의 구축 등에 집중해 보도했고 아시아인 대상 증오 범죄를 줄이기 위한 BTS의 활동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외신들은 또 두터운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아미들이 슬픔과 응원이 혼재된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I was really depressed. I was crying all morning and I just could not stop crying. We haven't felt the effects of it, so we didn't cry or anything. I understood because when I saw them cry, I understood that I have to support them. What's best for them. BTS가 활동 중단 선언을 한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 1,200만 회를 넘겼습니다. MBC 뉴스 박수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 컨텐츠의 직원 2명이 대통령실 직원으로 채용돼 일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적 채용 논란이 일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 여사의 팬클럽에서도 계속해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김해 봉하마을에서 김건희 여사의 뒤를 따르던 4명의 여성들. 이 가운데 코바나 컨텐츠 전무 출신의 김모 교수 외에도 가장 오른쪽에서 배낭을 메고 있던 여성과 가장 왼쪽에서 김 여사의 가방을 들고 있던 여성. 이 2명은 최근까지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 컨텐츠 직원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코바나 컨텐츠가 문을 닫자 대통령실 직원으로 채용됐습니다. 이를 두고 김 여사가 전직 직원들을 사적으로 채용해 영부인 업무를 전담하도록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과거에도 대통령과 잘 아는 편한 분들이 함께 일한 전례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적으로 동행한 김 교수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김 여사의 오랜 친구라고 설명하며 비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저도 잘 아는 제 처에 오래된 부산 친구입니다. 빵이든지 뭐 이런 걸 좀 많이 들고 간 모양인데 부산에서 그런 거 잘하는 집을 안내를 해준 것 같아요. 그럼 봉하마을이라는 데가 국민 누구나 갈 수 있는 데 아닙니까? 또 김 여사가 비서팀이 없어 혼자 다닐 수도 없다며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되물은 윤 대통령은 제2부속실을 만들자는 의견에 대해선 생각해보겠다고만 말했습니다.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이걸 공식, 비공식 이런 걸 어떻게 나눠야 될지 국민 여론도 들어가면서 차차 이 부분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집무실 사진이 유출됐던 김 여사의 팬클럽은 월회비 명목으로 돈을 걷기 시작한 데다 팬클럽 회장이 자신을 비판한 인사에게 욕설까지 올려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공사 구별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내조에만 집중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께 공약하기를 공식 사과한 후 제2부속실을 이제라도 만들어서 제대로 된 보좌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하든지. 여당에서도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사진이 유통되는 경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논란이 있는 거는 예. 이번 기회에 좀 한번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요? 대통령실과 여당은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문제될 게 없다고 차단막을 치면서도 여론 악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비위 무마 의혹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개최가 다가오면서 그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일관되게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인데 몇몇 보수단체들은 이 대표와 측근들의 관련 육성을 공개하며 이 대표의 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민창 기자입니다. 이번 달 말 개최 예정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이준석 대표는 회의 공개를 요구하며 여전히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저는 빨리빨리 하고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고 이것 때문에 지금 당에 지금 혼란을 가져온 기간이 얼마입니까? 하지만 이 대표를 비판해왔던 일부 보수단체들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 대표의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당시 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대표의 성접대 의혹이 제기되자 이 대표가 즉각 제보자 측과 접촉해 사건 무마에 나섰다며 의혹이 담긴 당시 육성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대전에 사람 하나 보내면 혹시 만나볼 수 있으세요? 당연하죠. 이후 김철근 정무실장이 새벽에 대전으로 내려가 제보자를 만났고 올해 1월엔 7억 원의 투자 각서까지 작성했다며 문서도 공개했습니다. 저 서대전역에 막 내렸습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당 윤리위는 이 부분에 대해 이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건데 김 실장은 각서는 이 대표와 전혀 무관한 일이고 사실 여부를 떠나 대선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제보자 측을 만났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당대표의 그런 문제들이 언론에 나간다고 했을 때 그건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나중에 선거 끝나고 그러면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이 대표 측은 당 윤리위가 조사도 없이 시간만 끌며 이슈를 확산하고 있다며 불만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제시한 당 혁신이나 친윤석열계 의원들의 세력화를 놓고 내용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당 윤리위의 결정은 더욱더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윤리위에서 징계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 대표의 정치적 타격은 물론 국민의힘의 당권 구도에도 큰 영향을 줄 걸로 보이는데 일각에선 징계 결정 자체가 유보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돈만 주면 이른바 스펙을 만들어준다는 불법 입시 컨설팅의 실태를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입시 컨설팅 업체 2곳에 실제 계약서를 입수했는데 여기에도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2억 원이 넘는 컨설팅비를 내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도 환불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먼저 조희원 기자가 실제 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입학 성공률 100%를 자랑하는 의대와 아이비리그 입시 전문 컨설팅 업체의 계약서입니다. 성적 등 기본 관리에 2천만 원, 에세이 작성에 명문의대 1,000만 원, 아이비리그 2천만 원 등 컨설팅 비용이 4천에서 6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학생의 귀책 사유로 입학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지원한 대학에 직접 연락할 수 없다는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한 푼도 안 돌려주는 사유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급이 돼야죠. 지원을 안 시켜놓고 했다고 거짓말해도 확인이 안 되는 거죠. 또 다른 입시 컨설팅 업체 계약서. 2억 1,500만 원의 컨설팅비를 내는데 환불은 불가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법에 따르면 교습비 반환 거부는 불법. 하지만 두 업체 모두 학원이 아닌 일반 사업자로 등록해 법망을 피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지나치도 허가를 없이 하면 위법이세요. 민원 넣으시면 저희가 고발 조치하거나 그럴 거예요. 계약서대로라면 수억 원을 지불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갑질 계약 수준이에요. 학원 쪽 계약 위반에 대한 어떤 제재도 없어요. 재판조차도 불리한 상황에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불법적 요소가 있을 걸 알면서도 그에 동조하는 학부모들의 약점을 노린 겁니다.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오픈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편법이니까. 실제 2010년 한 학생은 컨설팅 업체가 대필한 논문이 표절로 드러나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부정행위로 볼 이익은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데도 컨설팅 업체의 문을 두드리는 학부모들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한 입시 전문가는
최근 학비가 비교적 저렴한 비인가 국제학교가 늘면서 이른바 귀족학교 학부모들만 찾던 컨설팅 업체에 중산층 고객이 약 30%까지 늘었다고 말합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는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모든 아이들이 하고 있으니까 안 하면 너무 불안하니까. 여기에 일부 학부모들은 선생과 학부모를 연결해주는 브로커로까지 나서는 상황. 진작에 만났으면 나도 정말 대박 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하시는 이 모든 게 그대로 해외 대학으로 요청해요. 교육부는 그러나 불법 입시 컨설팅을 단속할 방법도 적발될 시 처벌할 규정도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자, 그동안 이 내용을 취재해온 복지교육팀의 조희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조 기자, 사흘 동안 보도 내용을 보면서 정말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구나 놀랍기도 했고요. 실태가 굉장히 심각해 보였는데 정부가 정말로 단속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네, 교육부는 이 업체들이 무허가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단속이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네. 교육부가 2년 전에 경찰청 등과 합동 단속을 벌였는데요. 다 4건만 적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등록된 학원들에서 이런 불법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누가 형사고발을 하기 전에는 처벌할 조항조차 없다는 겁니다. 예, 지금 정부의 공약 중에 하나가 입시 비리를 없앤다는 거였잖아요. 새로운 대책이 있습니까? 일단 대선 공약은 입시비리 전담 조사반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는 건데요. 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된 게 없습니다. 다만 교육부가 이런 입시 컨설팅 학원들보다는 대학들을 조사를 하겠다는 방향을 잡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여전히 해외 대학 입시는 감시망 밖에 있게 되는 셈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지난 선거에서 보수 교육감들이 이제 대거 당선이 되면서 국제학교 늘리겠다, 특목고 늘리겠다 이런 공약들을 내세웠는데 이런 학교가 늘어나면 당연히 이런 컨설팅 받으려는 사람들도 늘어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국제학교에도 물론 정당하게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늘어나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네. 취재 중에 만난 한 강남의 학부모는요. 저희 방송이 나가도 이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오히려 일부 학부모들이 방송에 나온 학원을 찾아갈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취재 내용을 보면서 이 컨설팅 업체에 접근하는 것부터 경험한 부모와 인터뷰하는 것까지 굉장히 취재 과정이 쉽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땠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취재팀이 정말 여러 곳에서 컨설팅 상담을 받았는데요. 네. 최근에 논란이 많이 돼서인지 입을 쉽게 열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경계를 해서 말을 해주기까지 몇 차례는 만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공 사례, 실패 사례를 섭외하려고 저희가 정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촉을 시도를 했는데요. 이 아이비리그 진학을 실제로 시킨 학부모는 물론이고 피해를 입어서 소송을 한 학부모도 나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취재팀은 그래서 추가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계속 추적 보도할 예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교육팀 조희원 기자였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금천구에서 끔찍하게 훼손된 고양이 사체가 잇따라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2년 전에도 고양이 사체가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여러 차례 발견된 곳이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말 서울 금천구의 한 공장 뒤편 풀숲에서 아기 고양이 2마리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2마리 모두 목이 없는 상태로 머리가 있던 부분은 흙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훼손해 옮겨놓은 듯 주변에 핏자국은 없었습니다. 죽은 아기 고양이 2마리가 발견된 현장입니다. 근처에서 길고양이 밥을 주던 주민이 사체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발견된 현장은 평소 주민들이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던 곳과 10m도 떨어져 있지 않은 곳. 작년에는 밥그릇 옆에서 커터칼이 발견된 적도 있습니다. 저녁밥에 밥을 주러 왔는데 커터칼이 이렇게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서웠죠. 인터넷 카페에는 이곳에서 2km가량 떨어진 공영 주차장에서도 이달 초 목이 잘린 고양이가 발견됐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구청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이곳 급식소를 정식 관리하기로 했고 학대 예방 현수막도 내걸었습니다. 경찰도 주변의 CCTV를 분석해 고양이를 학대하고 사체를 유기한 범인을 추적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년 전에도 근처 주택가에서 고양이 5마리가 훼손된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했는데 끝내 범인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여기 이제 뭐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3마리 사체가 다 이렇게 엉켜 있었거든요. 인천에서도
2주 전 기르던 고양이를 창밖으로 던지고 발로 차서 죽게 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등 비슷한 학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246명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12명뿐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네, 지난달 말이었죠. 서울의 한 고등학교 급식에 나온 열무김치에서 개구리 사체 일부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서울의 또 다른 고등학교 급식에서도 개구리가 발견이 됐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선 급식을 믿지 못하겠다면서 급식 거부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제보는 MBC 차현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낮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배식된 점심 급식판입니다. 열무김치 국수와 찐만두가 나온 가운데 반찬인 단무지 옆에 개구리 사체가 놓여 있습니다. 받아든 열무김치 국수 안에서 발견한 학생이 건져놓은 겁니다. 오늘 중식에 김치말이 국수 안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왔는데요. 이게 개구리가 통으로 나온 상황이라서요. 학생 1,100여 명 규모인 이 학교는 3학년부터 차례로 같은 급식실에서 점심을 먹는데 문제의 개구리는 2학년 학생이 먹을 때 발견됐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지난 4월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초코우유가 제공되기도 했다며 학교 급식을 믿을 수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엄청 지치고 그래서 지금 석식 안 먹고 나왔어요. 친구들이 이제 좀 기분 안 좋아진 것 같아서 계속 못 먹겠다고. 학교 내부에선 해당 사태에 대해 논의 중이며 김치 공급업체에 연락을 취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이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학교 측은 현재까지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몰라요. 다만 가정통신문을 통해서는 김치 납품업체와의 계약을 즉시 파기했고 납품받은 식자재도 전부 폐기했다며 학생과 학부모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2주 전 개구리가 나온 열무김치를 납품한 업체와 오늘 급식업체는 서로 다른 곳이라면서 한국농수산식품공사 등과 함께 급식업체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한 승객이 급정거하는 버스 안에서 팔을 삐었는데 허리에 손, 발, 발목까지 아픈 곳이 늘었다면서 2천만 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했습니다. 당연히 과잉 진료로 보이지만 현행법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어서 결국 다 혈세로 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가 멈춰선 앞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정지하려다 승용차를 살짝 들이받습니다. 버스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승객의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안전봉을 손으로 잡습니다. 이 승객은 왼쪽 팔꿈치 등을 삐었다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허리, 손발, 발목까지 아픈 곳이 늘어나면서 통원 치료만 420회, 치료는 3년 넘게 이루어졌습니다. 청구한 치료비만 2천만 원이 넘습니다. 3차로를 달리던 버스가 차로를 바꾸려다 옆 승용차와 스치듯이 부딪힙니다. 옆차의 피해는 사이드미러 파손. 그런데 승용차 운전자가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더니 병원을 1년 동안 다닌 뒤 치료비 48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타박상으로 인해 약 400에서 500만 원가량 치료비가 발생하는 등 과잉 진료가 해마다 5건에서 6건 정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버스 회사는 이들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버스 승객은 받은 보험료 가운데 800만 원을, 승용차 운전자는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픈 곳이 당시 사고와는 아예 관련이 없거나 과잉 치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같은 교통사고 경상 환자들의 과잉 진료 때문에 버스 회사의 경영난은 가중되고 공제조합과 보험사까지도 부실화된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허위 청구되거나 부풀려진 진료비가 한 해 6천억 원이 넘고 이 때문에 국민 1인당 3만 1,000원씩 더 부담해야 합니다. 이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압력이 커지고 대중교통의 그 요금 인상 압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버스 회사에 재정 지원을 해주는 준공영제 상황에서 과잉 진료로 공제 보험료가 올라가면 결국 혈세로 메울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지난해 12월 저희가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한 유명 리조트 회장 아들의 범죄 행각을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당시 이 회장 아들은 저희 취재진에게 추억 소장용일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법정에서도 똑같은 항변을 계속했는데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는다면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소식은 양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년 12월 MBC에 접수된 한 제보. 한 부유층 남성이 거실이나 침실에 카메라를 숨겨놓고 여성들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MBC가 확보한 동영상은 모두 62개. 작년 6월부터 11월 사이 촬영됐고 파일 이름은 여성의 이름과 나이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여성의 동의 없이 불법 촬영을 일삼은 건 경기도 안산의 한 대형 골프 리조트 회장의 아들 39살 권모 씨였습니다. 개인 비서에게 새 차를 준비하라고 암호 문자를 보내 카메라를 설치시켰습니다. MBC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나선 경찰은 돌연 출국하려던 권 씨를 공항 주차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결국 권 씨는 불법 촬영과 영상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 씨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했다고 주장하면서 MBC 취재진에게 늘어났던 변명을 법정에서도 똑같이 반복했습니다. 나쁜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내 그냥 개인 추억 소장용으로 했다 하면 법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반복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권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몰래 촬영한 게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선 다른 물건처럼 꾸민 카메라를 이용해 렌즈를 몰래 숨겨가며 촬영했다며 불법 촬영이 맞다고 일축했습니다. 수사 시작 전 권 씨의 출국 시도를 돕고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비서에게도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평균 경쟁률 809대 1. 지난해 경기도 화성 동탄의 아파트가 기록한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인데 이렇게 인기가 높은 아파트들을 조사했더니 부정 청약자가 대거 적발이 됐습니다. 위장 전입자들이 수두룩했고요. 노부모를 모신다고 속여서 가점을 챙겼다가 들통이 나기도 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화성 동탄역 부근에 지어지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지난해 청약 경쟁률은 무려 809대 1, 신혼부부 특별 공급도 162대 1에 달했습니다. 지금 5억인데 앞으로 떨어진 데가 한 13억 갈 거예요. 13억에서 15억. 바늘구멍을 뚫고 당첨된 한 30대 여성. 서울의 한 고시원에 살고 있다는 신혼 여성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구에 살고 있으면서도 수도권 거주라는 청약 기준을 맞추려고 주소지만 옮겨뒀던 겁니다. 한 달에 25만 원만 내고 이 고시원으로 주소를 옮겨둔 여성은 실제로는 단 하루도 이곳에 살지 않았습니다. 임신한 상태에서 고시원에 생활하기에는 조금 많이 상식적으로 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성남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고 해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으로 같은 아파트에 당첨된 50대 여성. 청약 가점 5점을 얻게 해준 시어머니는 실제로는 4년째 양평의 요양원에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 여기 말고 성남에서 사셨던 적은 있으세요? 성남에 사신 적은 없고? 두 딸, 아들과 함께 서울에 산다고 신고해 청약 가점 15점을 챙긴 50대 남성 역시 추적해보니 전남 영광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통화를 어디서 주된 지역에서 했느냐를 따졌고 신용카드를 어디서 주된 지역에서 사용했나. 지난해 수백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경기도 수원과 화성시 아파트 3곳에서 부정청약이 72건이나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부정청약자들은 계약이 취소돼 위약금을 내게 됐고 앞으로 10년간 청약 자체가 제한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학살이 자행됐던 곳이죠. 바로 부차라는 지역인데요. 저희 취재팀이 키이우 취재 마지막 일정으로 이곳에 다녀왔습니다. 전쟁의 피해와 회복을 취재했지만 함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 아직까지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라고 했습니다. 조명아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인구 3만 6천 명인 작은 도시 부차에선 민간인 461명이 살해됐습니다. 성 안드레이 성당. 우크라이나군이 부차를 되찾은 뒤에 도시 곳곳에서 발견된 시신 116구가 이 성당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성당 안에선 민간인 학살을 기록하는 사진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손발이 묶인 시신이 거리에 버려져 있고
지하실에서 집단 총살을 당한 사람들과 총살당한 주인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강아지도 보입니다. Не в тому місці, не в той час, а переважна більшість – це свідомо вбиті люди, тобто розстріляні. Тих 116 людей біля нашого храму, які були похоронені, 30 із них були жінки. 수습된 시신들은 이곳 안드레이 성당 뒷마당에 임시로 매장됐습니다. 지금은 다른 곳으로 모두 이장됐지만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기 위해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불과 1.4km 남짓 떨어진 곳에 세워진 소규모 피난시설. 작은 테이블과 공동주방에서 폭격에 집을 잃은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피난민들을 위한 구호물품이 쌓여있는 창고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책도 보이고요. 신발과 옷가지들 방 안으로 들어오면 이불까지 가득 쌓여 있습니다. 모두 주민들이 기증한 기증품들입니다. Дізналися, що Польща допомогла людям, що втратили Дубінки, цим житлом. 옥사나 씨는 살던 아파트가 파괴됐고 남편과 함께 하던 편의점까지 폐허가 됐습니다. очах, в ухах, що не було чути нічого, в роті. Розуміла, що найцінніше – це таке життя моїх дітей і чоловіка. Миру, миру, миру і ще раз миру. 전쟁의 상처가 깊게 남은 도시 부차는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러시아와 싸우는 동부전선에선 젊은 군인 200명이 매일 죽어가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본선 마지막 진출국 토플레이에서 확인하시죠. 카타르 월드컵 마지막 티켓 한 장이 걸린 코스타리카와 뉴질랜드의 대륙간 플레이오프. 전반 3분 만에 코스타리카가 앞서갑니다. 뉴질랜드 수비 3명이 붙었지만 슈팅을 막지 못했어요. 12년 만에 월드컵 본선을 노리는 뉴질랜드도 전반 39분 우두가 골망을 흔들었는데 비디오 판독에 들어갑니다. 결과는 크로스를 올린 갈베트의 파울로 득점 취소. 결국 한 골을 끝까지 지킨 코스타리카가 3회 연속 본선 진출에 성공합니다. 비록 독일, 스페인, 일본과 죽음의 조에 편성되긴 했지만 지금은 충분히 극복해도 되겠죠. 유럽 네이션스 리그입니다. 열흘 전 헝가리에 1대0으로 패했던 잉글랜드, 리턴 매치는 더 끔찍했습니다. 전반 16분 선제골을 내주더니 후반 25분에 실수가 나오면서 또 한 골. 10분 뒤 왼발 중거리 슛을 얻어맞고 또 한 골. 잉글랜드 팬들은 넋을 잃었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종료 직전 역습에 또 실점을 허용한 잉글랜드. 홈에서 100년 만에 4골차 패배에 기록을 당하네요. 지금까지 토플레이였습니다. 네, 오늘도 종일 비가 오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모습을 보시면요. 지금도 내륙 곳곳에 국지적으로 강한 비구름이 발달해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고양시와 원주 그리고 경북 칠곡 등지에 시간당 10mm 이상의 비가 오고 있고 그 밖의 지역은 산발적으로 내리고 있는 정도입니다. 밤 사이는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에서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고요.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거나 우박이 떨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최고 40mm가량이고요.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전국에서도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전에 서쪽 지방부터 그치겠고요. 오후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따가운 햇살이 내리쬐면서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27도, 대구 29도로 다소 덥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걷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높겠는데요. 서울 18도, 광주와 부산 19도가 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7도, 대구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는 서울의 낮 기온도 30도까지 오르겠고 국지적으로 비나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